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제 주식 투자하는 거 관심 있으신 분도 계실 텐데 이게 또 되게 중요한 이벤트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네. 네. 주식 투자 적당히 해놓으셨다고 약간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내년 여름, 내년 3분기 정도에. 네. 3빌리언에 되게 중요한 기술 두 가지가 있는데 3CNET이라고 하는 게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3 이게 에스크라고 읽죠. 이 SC인데 3에스크란 두 개의 이제 인공지능 모델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이게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두 개의 질문을 각각 해결하는 모델인 것 같아요. 그래서 3CNET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실시넷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변이의 병원성을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변이 병원성 예측 모델이 왜 필요하냐? HMG 가이드라인은 이제 룰이 명확하게 있으면 이걸 판정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룰이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변이들이 또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에비던스가 명확해가지고 28개의 룰을 다 적용해가지고 HMG 기준으로 병원성 변이 아니야 판정할 수 있는 변이들이 또 많지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인간의 이제 지놈에서 나올 수 있는 변이 수가 30억 개 DNA에서 그냥 SNP만 생각하더라도 90억 개고 스트럭처럴 베리언트 고려하면 사실상 무한대의 변이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알려져 있는 병원성 변이라는 거가 한 300만 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300만 개 가지고 90억 개 나올 수 있는 SNP만 이제 놓고 보더라도 이게 뭔가 기존의 케이스 근거 가지고 진단을 정확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가 너무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 갭을 메꾸는 이제 병원성을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또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면 S&P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우리 DNA 서열 중에서 문자 하나만 딱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30억 개의 이제 우리 DNA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ATGC 네 가지 있으니까 하나가 세 가지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곱하기 3 하면 90억 개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경우에서 90억 개가 된다는 말씀인 거고. 그래서 이게 뭐 그 이게 바뀌는 것뿐만이 아니고 뭐 이제 지워지고 새로 들어가고 뭐 이렇게 막 통으로 바뀌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구조적인 변화인 거여 가지고 그런 경우의 수가 엄청 많다는 말씀을 방금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다 DB화 되어 있을 수도 없고 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에 어떤 예측의 영역이어서 인공지능 모델을 가지고 3빌리언인 걸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병원성 변이 예측 인공지능 모델이 필요하고, 사실 이제 저희 이전에 이미 이제 많은 그룹들에서 병원성 변이 예측 모델들을 만들었었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구글도 이제 알파 미스센스라고 해서 변이 중에서 특이하게 이제 미스센스인 변이만 예측하는 모델을 또 만들어가지고 했을 정도로 요 병원성 변이 예측 모델들은 글로벌에서 되게 다양한 그룹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도 이제 새로 이제 개발을 했고, 저희가 그 실시넷이라는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글로벌에서 최고 수준의 이제 병원성 변이 예측 모델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3C면 C가 세 개라는 얘긴데 그게 이 모델의 뭐 알고리즘 원리랑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 네. C가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좀. 실시넷의 이제 세 개의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를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3C는 그 세 개의 컴포넌트 데이터셋을 얘기하는 거고, 이제 클리니컬 베리언트, 커먼 베리언트, 그다음에 컨서베이션 베리언트, 이렇게 이제 저희가 명령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 개 타입의 베리언트들을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셋으로 써서 병원성 변이 해석력을 높였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클리니컬 데이터는 뭐예요? 클리니컬 데이터는 저희가 요전에도 이제 얘기했었던 기존의 이제 케이스 근거, 변이가 발견돼서 이 변이를 기반으로 해서 특정 질병으로 진단이 됐다라는 그런 케이스 근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커먼 베리언트는 이제 환자의 질병과는 상관없이 그냥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베리언트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퓰레이션 지놈 데이터라 그래가지고 글로벌에서 지금 노마드라던가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는 수십만 명의 일반인들의 이제 지놈 데이터를 읽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전체를 이제 썸한 다음에 변이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변이를 가지고 있는 프리퀀시로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나온 데이터베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에서 나온 변이들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커먼 변이로 명명해가지고 저희가 데이터를 썼고요. 그건 질병과 관련된 가능성이 낮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런 이제 데이터셋으로 저희가 학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저베이션 데이터가 있고요. 요게 이제 다른 모델들에서 안 썼던 이제 부분인데, 요거를 이제 특이하게 저희가 활용해서 썼죠. 결국 이제 클리니컬하고 그 다음에 컨베이션을 쓴다고 하더라도 데이터 숫자가 이제 많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이제 가능성이 있는 변이들을 해석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여기서는 저희는 트레인 데이터의 수를 높이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쓸 수 있는 데이터가 되게 한정적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앞에 두 개 이제 C 중에서
커먼 베리언트들은 사실 엄청 많거든요. 그거는 이제 건강일반에서 나온 수십만 명의 지놈 데이터를 기반으로 나온 거여가지고 꽤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클리니컬 데이터가 사실 거의 없었어요. 파지티브 데이터셋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게 이제 문제였는데 그래서 이제 컨저베이션 데이터를 쓰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인간하고 다른 스피시, 다른 종들하고 지놈을 매칭한 다음에 얼마나 보존이 많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기반으로 해서 보존이 많이 됐으면 그 유전자에서 특정 변이는 굉장히 중요한 변이일 거고 중요한 변이가 뭔가 변이가 발생했다고 하면 그거는 유전자의 기능에 영향을 미칠 거고 그런 병원성 변이의 가능성이 높을 거다라고 이런 논리를 기반으로 해서 그거를 이제 웨이트를 줘가지고 학습을 시켰었죠. 네. 그렇게 해서 한 1억 건 정도의 데이터를 추가로 더 저희가 쓸 수가 있었고 예. 그렇게 이제 세 개의 트레인 데이터셋을 쓰고 그다음에 이제 멀티 인스턴스 학습을 통해 가지고 이 세 개를 합쳐 가지고 결과를 냈을 때 기존 모델들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내는 모델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성능을 보면 기존 모델들 대비 최소 20% 이상 높은 정확도 그렇게 나오는데 아까 그 구글 딥마인드에서 만든 네, 알파 미센스보다도 더 낫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자랑을 좀 해주십시오. 네. 기본적으로 미스센스 변이를 해석하는 거는 성능이 꽤 높거든요. 미센스가 뭐예요? 미센스가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SNP인데 DNA 4개 이제 AGTC 4개 이제 타입이 있는데 특정한 그 위치에 예를 들면 A라고 돼 있었던 거가 다른 3개로 바뀌는 경우, 한 개가 바뀌는 경우, 그거를 미센스라고 해요. 그 미센스에 대한 병원성 변이 예측은 원래 이제 정확도가 높았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모델들도 한 90% 초반 정도까지 예측 성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 모델도 이제 뭐 최신 모델 기반으로 하면 94, 3, 4 정도까지 나오고요. 근데 이제 변이가 미센스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전체 변이 중에서 미센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돼요? 그래도 미센스가 제일 많긴 합니다. 네. 70%, 80% 정도 예.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3CNET은 다른 모델들하고 다르게 이제 모든 종류의 변이를 해석할 수 있는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뭐 인델이나 뭐 구조변이라던가 인서션 딜리션 인델입니다. 네, 두플리케이션이라던가 대부분의 이제 변이 타입에 대한 병원성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이어서 거기서 차별화가 되는 거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20% 이상 높다라는 얘기는 그게 노블 변이일 때 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이제 정확도를 검증할 때 알려져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이제 유리한 방식일 수도 있긴 한데 기존에 어디에 보고되지 않았던 변이인데 폐소전이 ACMG 기준으로 폐소전으로 판정된 변이들. 근데 저희는 요거를 이제 저희가 실제 진단하면서 환자 데이터를 모으니까 이런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셋으로 안 쓰고 요거를 테스트셋으로 썼을 때 요거를 기반으로 이제 다른 모델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노블 변에 대한 예측력이 저희 셀시넷이 20% 정도 더 높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저희 논문으로 이제 보고됐던 내용이고요.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알려지지 않았던 변이일수록 3빌리언이 더 유리한 거네요. 이게. 네, 그렇게 돼 있고 알파 미센스 대비해서 이제 우월했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요거랑 연결돼 있는 얘기일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KG6 대회에서 우승했을 때 그때 이제 알고 보니까 3개 문제 저희가 우승했더라고요. 네. 그 어떤 대회인지 한번 설명 먼저 해주십시오. KG는 이제 크리티컬 어세스먼트 지놈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해서 요런 이제 지놈을 인공지능으로 해석을 하는 경진대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문제가 한 10개 정도 문제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3개 문제에서 우승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KG 대회가 6회대까지 진행됐고 7회대가 또 올해 말쯤에 다시 열리거든요. 지금까지 크게 각광을 못 받았었던 대회인데 마치 캐스프처럼 이제 딥마인드가 출전을 해서 캐스프가 엄청 이제 일반적으로도 유명해졌듯이 네. 캐스프는 단백질 구조 예측하는 문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요번에도 아마 알파 미센스를 가지고 KG7 대회에 딥마인드가 출전하지 않을까 저는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 대회가 아마 그 굉장히 글로벌리 각광을 받는 대회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캐스프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대회도 보면 이게 또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이게 이제 원래 생물학적으로 실험을 해야지만 뭔가 맞출 수 있는 되게 난제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이게 뭐 이제 희귀질환의 유전 변이를 맞추는 것이든 혹은 뭐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것이든 이런 것들이 저도 사실은 제가 연구할 때 그런 걸 조금 했었는데 이제 연구자들이 엄청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제 좋은 모델을 만들어 놓으면 경진대회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회 주최사에서 실험 데이터를 이제 몰래 가지고 있고
지금 문제를 내주고서 누가 제일 잘 맞추는지를 골라봐라 하는 여러 가지 대회들이 있는데 그 딥마인드 알파 뭐죠 이름이? 알파폴드. 네, 알파폴드라고 하는 딥러닝에 기반한 이제 인공지능 모델이 나와가지고 기존의 이제 과거의 인공지능 방식으로 했던 것과 엄청난 격차를 벌리면서 단백질 구조 예측하는 문제를 풀면서 엄청나게 화제가 됐거든요. 알파폴드가 지금 3까지 나왔나요? 그 원투 네, 원 나왔을 때도 엄청 화제였는데 그 2, 3 더 좋아지면서 이제 거의 패러다임의 변화까지 일으키고 있는 걸 말씀하신 거고 딥마인드가 그렇게 한 것처럼 이 유전변이 해석하는 대회에도 새롭게 출전할 것 같다 그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KG6 대회에서 저희가 이제 보정했던 문제 중에 STK11이라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네. STK11이라는 단백질에 변이가 발생했을 때 그 변이에 실제 실험적으로 검증되는 기능을 예측하는 문제였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문제를 이제 실시간 기반으로 또 출전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저희가 또 우승을 차지했고요. 네. 그래서 AUC 기준으로 93% 정도 저희가 정확도로 우승을 했고, 실제 이제 실험으로 검증했던 걸로 이제 결과를 보면은 그게 맥스 스코어인데 맥스 스코어가 96% 정도였으니까 네. 실제 실험 검증 결과하고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으로 인공지능 모델이 단백질 변이의 기능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이제 결과가 나와서 굉장히 이제 유의미했던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요 시점이 3년 전이었기 때문에 대회가 그리고 이제 알파 미스 센스는 2023년이었나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알파 미스 센스가 참전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 대회 주최 측에서 요 문제에 대한 논문을 썼는데 그 이후에 나온 인공지능 모델들도 같이 엮어가지고 비교 평가해서 논문을 썼어요. 그게 이제 아마 곧 나오게 될 텐데. 거기 내용을 보면은 이제 알파 미센스 대비해서 저희가 4.5% 정도 더 우월했다라는 내용이 이제 담겨 있어가지고 이거 이제 객관적인 이제 제3자 평가로도 스시넷의 이제 그 성능이 굉장히 우수했다. 심지어 이제 알파 미센스 대비해서 2년 전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유의미한 내용이었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스리시넷도 사실 그러니까 논문 쓰시고 처음 개발하셨던 이후로 시간이 좀 흐르면서 더 모델을 업데이트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은 더 그럼 좋아지지 않았나요? 네, 저희가 지금 버전 3까지 업데이트가 최근에 돼가지고 아마 알파 리센스가 변화가 없었다고 하면 차이는 아마 더 많이 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KG7 대회에서 만약에 출전해서 같은 문제에서 경쟁을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재밌는 이제 대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언젠가요? 그게 올해 말 내년 초 정도에 이제 대회가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결과는 내년 한 여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제 주식 투자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도 계실 텐데 이게 또 되게 중요한 이벤트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래서 주식 투자 적당히 해놓으셨다면 약간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내년 여름, 내년 3분기 정도에 그런 이제 센세이션이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뭐 기대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사실 이번에 상장하실 수상 평가 같은 거를 하실 때에도 이런 이제 뭐 어떤 과거 대회에서 우승했고 딥마인드 인공지능보다 더 좋다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됐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전혀 챌린지가 사실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도움이 되게 많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3시넷을 방금까지 설명하셨는데 이게 이제 여러 유전 변이 중에서 그 병원성에 있는 그러니까 어떤 변이가 질병과 연관되어 있느냐를 추론해내는 인공지능이었고 그 다음이 이제 3빌런이 갖고 있는 인공지능이 3ASK라고 하는 건데 그럼 이제 그거는 그 추려낸 질병과 관계된다고 여겨지는 변이들 중에서 이 환자랑 연관되는 유전 변이가 뭔지를 판별하는 인공지능이잖아요. 요것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변이가 이제 쭉 나왔고 뭐 예를 들면은 홀지놈을 기반으로 하면 500만 개의 변이를 한마디로 이제 순서를 이제 매긴 거죠. 그래서 패소제니시티가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쭉 매겨져 있는 거고 그 상태에서 그러면 패소제니시티가 1등인 거가 그럼 환자의 원인 유전 변이냐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원인 유전 변이가 일으킬 수 있는 질병이 유발할 수 있는 증상이 이제 우리가 이제 진단하려고 하는 환자의 증상을 설명할 수 있는지 이걸 검증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환자 증상과 이제 이 500만 개의 유전 변이들이 유발할 수 있는 질병이 유발할 수 있는 증상 셋들과 이걸 다 이밸류에이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변이의 병원성이 있고 환자와 질병과의 상관성에 대한 숫자가 있고 이 두 개가 이제 합산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S크는 이제 그 과정을 이제 진행하는 공식의 모델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저희 내부의 이제 데이터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학습 데이터로 쓰였고, 네. 예를 들면은 그 뒤에 부분을 이제 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이제 결국은 최종적으로 인간인 저희 이제 임상 유전 학사분들이 최종적으로 얘가 맞아, 얘가 아니야라고 컨펌을 한 데이터들이 쭉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학습 데이터로 쭉 쓰인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간 이제 의료 유전의학 전문가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프로세스를 모사했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빌리언만 가지고 있는 내부 데이터를 이제 트레이닝에 포함시킨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저희 뭐 진단 환자 케이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요 3S크 모델은 더 강력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나오는 한 환자에 대한 지놈 데이터와 피노타입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은 그러면 이 환자가 가질 수 있는 최종적인 원인 유전 변이를 최종적으로 랭킹을 이제 매겨주는 거죠. 그렇게 랭킹 매겼을 때 5개 안에서 실제 환자 원인 유전 변이가 있을 확률이 98.1% 정도 예. 현재 수준으로 그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네. 원래는 의료진이 이제 뭐 한 10만 개 정도 변이를 다 봐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3CNET을 일단 거쳐야 되고 네. 그 이후에 3에스크를 거치면 네. 이제 그 10만 개 유전 변이를 다 볼 필요가 없고 탑 5개만 네. 보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탑 5개 안에서 98%는 해결이 됩니다. 제가 논문을 좀 보니까 한 4가지 정도를 쓰더라고요. 베이지안 프로버빌리티 이런 것도 있고, 요거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래도 우리 그래서 조금 더 다른 인터뷰랑 차별화하려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해가지고요. 베이지안 프로버빌리티가 딱 아까 이제 말씀드린 ACMG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변이의 병원성을 측정을 하는 건데 보통 그게 이제 ACMG 가이드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8개 룰로 구성되어 있고 정성적인 룰이거든요. yes or no. 근데 그거를 숫자로 이제 변환한 거예요. 베이시안에 이제 수식으로 만들어서 숫자로 변환을 할 수 있게 만들어놨고 0부터 1까지 스코어로 이제 나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ACMG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판정하면은 그냥 카테고리컬 데이터 5개로 나왔었거든요. 패소제닉, 라이클리 패소제닉, VUS, B9, 라이클리 B9 5개였는데 VUS가 너무 이제 컸던 거죠. VUS가 뭔가요? VUS는 Variant of Unknown Significance라고 해가지고 모른다. yes도 아니고 no도 아니야. 네. 이렇게 된 거고. 네. 근데 이 변이가 VUS에 해당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해석력이 너무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거를 베이시안 스코어로 바꾸면 장점이 어떻게 되냐면 0부터 1까지 스코어로 나오니까 VUS인데 예를 들면은 0.89 그러니까 0.9부터가 패소제닉이거든요. 0.89인 변이는 VUS였기 때문에 예전에는 진단으로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패소제닉이 굉장히 가까운 변이이기 때문에 VUS 변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얘네들을 차도화해가지고 실질적으로 VUS 안에 있는 패소제닉 변이들을 훨씬 더 잘 찾아내서 실제 진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이제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베이시안 스코어를 기반으로 해서 당연하게 이게 이제 인공지능 모델에 쓰이기 때문에 카테고리 데이터보다는 이 베이시안 프로버빌리티를 변환했을 때 인공지능 모델 학습시키고 그 변이들 간의 차도화를 시키기가 되게 좋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데이터를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심텀 시뮬러리티이니까 증상과의 유사도를 보신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것도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쪽 기술들이 개발이 많이 안 되고 있거든요. 저기서 저희가 꽤 다양한 이제 시도들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이제 LLM 기반으로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LLM 기반으로 예를 들면 챗GPT에다가 던져보는 거죠. 요 환자가 가지고 있는 변이 증상이 ABC야. 그리고 이 질병은 예를 DEF를 갖고 있어. 얘네 얼마나 비슷해? 숫자로 이제 표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저희가 테스트로 해봤을 때 생각보다 LLM 기반으로 심텀 시뮬리티 예측이 꽤 높았습니다. 네. 기존 방법 대비해서 꽤 좋은 결과들이 나왔어가지고 저희가 요거를 또 쓰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논문에 나왔던 이제 3에스크에는 그 방법이 들어가지 않은 거죠. 네. 그럼 앞으로 더 LLM을 활용하면 더 정확도가 좋아질 수도 있겠네요. LLM을 써서 이제 파지티브를 좀 더 센시티비티를 올리는 방향으로는 꽤 효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 스페시피시티를 높이는 거에는 또 그렇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LLM을 쓰는 거에 대한 약간 이제 장점을 취하고 기존 모델들이 가지고 있는 또 장점들을 좀 잘 접목할 수 있으면 이 부분을 좀 더 혁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그래도 꽤 할만한 포인트가 많아 보이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연구를 계속 진행하시는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세 번째가 3CNET 스코어입니다. 네, 아까 이제 베이시안 스프로빌티는 기존 ACMC 가이드를 기반으로 한마디로 이 변이를 설명할 수 있는 에비던스들을 쭉 모은
이제 숫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도 부족한 이제 변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신의 스코어는 말 그대로 실신의 인공지능으로 병원성의 스코어를 예측한 숫자가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시안 프로바빌리티랑 약간 상호 보완 관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의 에비던스가 부족해가지고 병원성에 대한 측정을 제대로 이제 못하는 변이들은 실신의 스코어가 굉장히 많이 보존해주는 네. 그런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그 false risk 네. feature라는 건데요. 네. 요게 퀄리티 스코어들, 보통 이제 지놈 시퀀싱이 됐을 때 그 데이터가 나오면 거기가 다 정답이 아니고 거기도 에러들이 많이 껴있거든요. 네. 시퀀싱 결과 자체도 품질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들어가는 QC 기준의 이제 스코어들이 있는데 음. 이거를 썼을 때 저희가 이제 액큐러시가 높아진다는 걸 또 이제 연구로 저희가 음. 그래서 이제 논문이 지금 이제 다 이제 쓰여져 가지고 아마 곧 나갈 텐데 네. 예, 그런 내용들도 저희가 집어넣어서 3리스크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켰다. 음. 저런 피처들이 들어갔을 때 음. 인공지능 모델이 성능이 더 높아졌다. 네. 예, 이런 것들 저희가 찾아냈었던 내용이죠. 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3빌리언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썼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어느 부분에 들어가나요? 아, 요게 이제 최종적으로 요거를 뽑아낼 때 음. 최종적으로 결국 소팅이잖아요. 500만 개의 지놈 변이들 중에서 요게 최종적으로 순위를 매길 때 어디가 더 웨이트가 더 들어간다는 건데 요거를 예를 들면 비슷비슷한 스코어가 나왔을 때 최종적으로 저희 내부에 있는 뭐 임상 유전 의학자들이 최종적으로 컨펌을 하게 되거든요. 네. 저희 결과가 나갈 때 그렇게 했을 때 뭐 대비해서 왜 얘를 찍었고 뭐 얘를 왜 찍었고 딱히 설명 안 되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런 거를 저희가 웨이트를 줘가지고 학습을 시켰습니다. 탑 5 중에 왜 얘를 찍었지? 예. 어떤 경우는 4등이 찍히고 어떤 경우는 10등이 찍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뭔가 그 사람들이 판단한 근거들이 다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학습 데이터로 이제 또 다시 쓰게 되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그 3빌리언이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인 3CNET하고 그 3ESC 두 가지를 좀 더 되게 자세하게 여쭤봤는데 이제 요 기술을 활용해서 그럼 이제 실제 서비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환자나 이제 의료진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서비스가 흘러가게 되나요?